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특검의 활동 시한이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제 딱 열흘 남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야4당은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기한 연장에 대한 입장을 내일까지 밝히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황교안 대행, 고민이 있을까요? 아니면 고민조차 안 할까요? 이 내용 포함한 여러 가지 내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요. 오늘 새벽까지 강도 높은 19시간이라는 강도 높은 특검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당시 모습과 오늘 새벽 귀가하는 모습 여러분께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국정농단 방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씨 아직도 모르신다는 입장이세요? 네, 모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내사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서 아니, 잠시만 말씀 좀 해주시죠. 문체부 인사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모든 건 조사 받겠죠. 아드님 꽃보직 특혜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밝혔습니다. 한 말씀만 어떻게 밝히셨다는 국민들에게 거죠? 청탁한 적 없습니다. 손님 주사가 좀 길어졌는데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성실히 조사 받았습니다. 최순실 씨로부터 경찰청장하고 우리은행장 등 인사청탁 받은 게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민정수석 자리 있으시면서 국정농단 사태 몰랐다는 게 가능하다 보십니까? 자, 갈게요. 송 본부장님,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대목 같더라고요. 네티즌들도 궁금해하고 뭐냐면 우병우 전 수석의 말투가 원래 저런 것이냐, 아니면 기분이 나빠서 그런 것이냐, 이걸 궁금해하시는 시청자와 네티즌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 생활을 오래 했고, 네. 그다음에 검사 때는 그렇게 썩 잘 나가지 않았어요. 아, 그런가요? 예, 검사장 승진을 못했죠. 물론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네. 중수부에 있으면서 수사를 하고는 했지만은, 네. 검사장 승진을 일단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에서 떠났고, 네. 어떤 이유에서인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발탁이 됐거든요. 그 배경을 두고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는데, 네. 지금은 최순실 씨의 영향 아니냐, 네. 장모와의 관계, 네. 그런 것이 좀 유추가 되는데, 어쨌든 청와대 들어가서 민정비서관 그리고 민정수석을 하면서는 네. 절대적인 힘이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한 인터뷰에서 그런 말도 했습니다. 네네. 검찰 안에 우병우 사단이 있는 거 아니냐 하니까는 내가 검찰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은 그 정도 사단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쨌든 본인의 성격은, 그전의 성격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네. 한때 이 국정을 완전히 검찰뿐이 아니고, 네. 국정원까지 영향을 미치고, 네. 정부 각 부처에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 파워를 갖고 있었으니, 네. 아직도 어떻게 보면 목에 아직도 힘이 들어가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네네. 네, 우병우 전 수석이 어떤 성격이냐와 관련해서 우병우 지인을 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우병우 전 수석과 고등학교와 대학교 서울법대 동문인 이제 서울 지역의 모 교수님 네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학교 다닐 때 보통 이제 아무리 좀 가정이 어렵고 하더라도 모교의 고등학교 후배들이 올라오면 사실상 막걸리라도 한번 사거나 아니면 밥이라도 한번 사는데,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후배들을 살갑게 챙기거나 그런 게 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또 그다음에 검찰 내부에 들어가서도 사실은 검찰을 하게 되면 사실은 수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후배들 관리라든가 후배들 챙기는 게 검사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 그게 사건을 잘 처리하는 걸 또 넘어서서 네. 본인의 승진과도 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그 안에서도 좀 소위 말하면 굉장히 클만한 어떤 1%의 네. 검사, 또는 아니면은 굉장히 법무부로 가는 그런 특권층에 있는 그런 검사들하고는 좀 친하게 지낸다라는 그런 네. 평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저런 들어갈 때 태도와 나올 때 태도는 본인의 성격이라든가 인품을 좀 드러낸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올 때 그렇죠. 나올 때 지금 표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만약에 지금 굉장히 오래 수사를 받고 나온 상황에서 굉장히 본인이 저 수사에서 굉장히 궁지에 몰렸다라고 하면 아마 저런 표정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 표정을 자세히 보게 되면 네. 약간 희죽 웃으면서
뭔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약간 조금 신경질적으로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약간 엷은 미소가 있어요. 예, 지금. 그리고 차에 타기 전에 모습을 그렇죠. 보게 되면 미소를 살짝 띄는 지금 그렇죠, 저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기 잠깐 보였어요. 예, 그럼 네네. 굉장히 지금 여유를 그리고 또, 가지고 또 나옵니다. 엷은 미소 그러니까요. 또 나와요. 저 모습을 네. 보면 뭐 특검에서 굉장히 수사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데 네. 결국에는 우병우 수석을 궁지로 밀어넣기 위한 어떤 아주 스모킹건이라고 하는 물증이 있었느냐 네. 없지 않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만약 뭐 어떤 그런 물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 표정은 못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좀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 실장님. 네. 지금 이제 언론들이 물론 19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에도 초점 맞추지만 네. 이 우병우 전 수석의 태도 관련 기사가 계속해서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더니 많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예전에 지난해 11월에 그렇죠.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했을 모습 그리고 이른바 황제 소환 팔짱낀 모습 네. 그런 게 연상되기 때문에 오늘 태도 관련에 많이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두 분 말씀은 약간 좀 다른 게 뭐냐면 네네. 이겁니다. 지금 일부러라도 우병우 수석은 사실은 자신의 길을 꺾지 않으려고 하는 게 많이 보여요. 네. 어떤 의미냐면 이겁니다. 검찰이 아직도 자기의 어떤 영향력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함으로써 아하, 네. 현 권력에 힘이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네. 현 권력이 아직도 검찰의 어떤 네. 라인을 갖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사실 검찰 내부에도 전달이 될 거거든요. 네. 우리가 계속 특검이 왜 주저하는가 이런 내용의 어떤 질문들이 어저께까지 방송에서 계속 많았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파견된 검사들이 주저하고 있다. 근데 파견된 검사들이 왜 주저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현재 정권은 아직 물론 권한 대행이든 뭐든 권한 대행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탄핵이 인용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검찰의 인사가 있긴 했지만 아직도 검찰이란 건 이 현 정부 밑에서의 어떤 검찰 라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병우 수석은 기본적으로 사실상 기자들이 뭔가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물을 때 공적인 것을 물을 때는 공격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이 최순실은 모른다고 하거나 혹은 아들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거나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기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봐요. 이거 오늘도 나오면서 그냥 앞을 보고 대답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기자 눈이 딱 마주친 대목이 자기 이유와 관련된 자기가 철저히 방어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 네. 최순실이라든지 혹은 아들 청탁이라든지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모르쇠고 기자의 눈을 마주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방어하려는 아직도 방어하려는 의지가 확실히 보인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김 변호사님. 네. 그 특검에 소환된 건 처음인데 여러 가지 혐의가 있다. 그 언론 보도로는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특검이 불러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집중적으로 캐 물으려고 한 그 혐의는 대체 뭡니까? 한번 그거 좀 소개해 주세요. 일단은 특검의 전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그럴까요? 생각이 네네.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면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가 가장 큰 범죄이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에게 아마 이것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직권 남용이라든가 직무유기를 했다라고 하려면 단순하게 그냥 어떠한 사람들의 진술이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는 사실상 우병우 수석을 올가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왜냐하면 거예요? 이제 직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네.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문체부의 국가장급 인사를 이제 잘라라라고 장관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제 조명을 받고 있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석이 좀 분분할 수 있는 게 네. 민정수석의 역할 자체가 공직자의 비리나 이런 것들을 감찰을 해서 문제가 있는 공무원을 배제하는 게 또 사실은 역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병우 수석이 가지고 있는 논리는 명확한 거죠. 나는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방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특검에서는 뭐 직권 남용이라든지 직무유기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으면서 동시에 오히려 이 부분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방어를 준비를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거보다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예컨대 주식회사 정강이라고 하는 네. 가족회사의 어떤 자금을 횡령한 문제. 네. 이건 사실상 물증으로 돈이 오고 가고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특검에서는 투트랙으로 네. 국정 직권 유기와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 네. 이것 플러스 그다음에 우병우 수석의 개인 비리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아마 집중적으로 물을 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제가 하나만 그러시죠. 받을게요. 네네. 그러면 이제 김은환국 변호사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뭐냐면은 특검의 전략이었다. 그게 만약 전략이라면 실패한 거예요. 어째서요? 무슨 말이냐면 네네. 자 우리가 사실 우병우 수석의 이 수사의 본류는 최순실과의 연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최순실과의 연관성, 관련성 또는 개입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사실 뭐 방조를 했다? 방조는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개입해야만 이것이 우리가 이제 특검이 찾아내는 증거 또는 혐의거든요. 네. 그런데 전략적으로 그것을 전공법을 못하니까 곁가지로 들어간다. 그건 맞아요. 보통은 왜 정유라, 예를 들어서 최순실한테 정유라를 치고 들어간다든지 피의자한테 아킬레스건을 치고 들어가면서 사실은 본류를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검찰의 전략인데 사실 검찰이 지금까지 그쪽으로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가령 우병우의 부인 한번 제대로 소환을 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봤습니까? 아니면 장모를 소환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을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물론 본류는 아니지만 정강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를 해서 사실은 더 치고 들어갔어야 됐는데 네. 장모 또 정강 또 부인 이쪽에는 제대로 수사를 지금까지 못했다. 수사한 흔적이 없다는 것. 네. 그러니까 이 우병우의 가장 첫 번째 사실 이 드러난 게 언론에서 왜 진경준 관련한 이 강남 땅 문제였어요. 네. 근데 지금 다 잊어버렸잖아요. 네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정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네. 안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지금 사실은 우병우가 이렇게 당당한 것도 네. 내가 아킬레스건이 없다. 나를 더 치고 와봤자 이런 네. 어떤 결과라는 거죠. 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특검이 소환을 한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소환한 이후 60일 만에 우병우 전 수석을 불렀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너무 불러도 늦게 부른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병우 전 수석 지난해 11월에 검찰 특수본에 나갔을 때 했던 말 그리고 어제 진술에서 했던 말 차이점이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끝까지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는데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는데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는 최순실과 돈독한 사이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청문회 당시 발언 좀 들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 우병우 증인을 소개하거나 얘기를 한 사람은 누굴까요? 대통령께서는 여러 경로로 추천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순실 씨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정부 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갔어. 부자자 여자기. 그래서 최순실이가 나는 여기 기억만 하면 소품 먹는 기분이 소품 민정수석으로 올라간 거야. 자, 그런데 송 본부장님. 특검은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19시간의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마치고 나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냥 해보는 말일까요? 혹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이제 가족회사의 비리 또 아들 꽃보직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본질하고 상관없어요. 네. 뭐냐면 이게 특검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으로 이렇게 기소를 했어야 어떻게 이거 특검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했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최순실 관련된 것을 끄집어내야지. 왜 그러냐면은 네. 그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결국은 네. 대통령 주변에 감독하고 감시하고 어떤 일탈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자리인데 오히려 그것을 묵인하고 방조하고 도와줬다면 큰 문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것을 특검이 확보를 해서 그걸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네. 그나마 특검이 늦장 소환을 했더라도 그런 의지가 있구나 싶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것은 직접 관련이 되죠. 롯데가 K스포츠 재단에 70억을 지원을 하기로 했다가 네. 그 다음 날 바로 돌려주는 과정. 네.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압수수색 롯데 압수수색 검찰에서 들어가기 전에 돌려주는 과정. 그렇다면 이 정보가 어디서 나갔느냐? 네. 검찰을 통해서 법무부를 통해서 민정수석실로 나갔고 네. 그렇다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실에서 그것을 최순실 씨 쪽에게 정보를 흘렸고 네. 만약에 이런 것이 드러나면은 이것은 확실한 최순실 씨 게이트와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의 혐의점을 특검이 가지고 있다면은 네. 그나마 그 특검이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지난해 청문회 때요. 김경진 의원, 국민의당의 김경진 의원이 이제 골프장 관계자의 얘기를 틀어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본 즉 김장자 씨는 최순실, 16살이나 어린 최순실이 골프장에 오면 버선발로 뛰어갔다 이런 내용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버선발로 뛰어가서 뭐 맞아주고 가방도 들어주고 그런 사이인 줄만 알았는데 지금 JTBC 보도를 보니까요. 최순실과 함께 수영 강습도 함께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멤버십으로만 운영이 되는 그 호텔 회원의 얘기가 3년 정도 되는데 3년 전부터는 두 사람이 수영 강습 나오는 걸 알았던 것 같다. 꾸준히 나온 사람은 김장자다. 자체 목적, 수업 자체의 목적이 사조직, 즉 모임을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회원끼리 석 달에 한 번씩은 식사를 해서 서로 뭐 하는 분인지는 잘 안다. 김장자 씨가 청문회에는 아프다고 하고 안 나갔는데 여기 멤버십 호텔 수영 강습 받으러는 왔답니다. 김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에서 뭐 본인의 장모에게 최순실 아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저 김경진 의원이 제시한 그 녹취록의 어떤 진술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깎아내렸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하나 더 나온 겁니다. 네. 골프를 함께 친 것뿐만 아니라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 수영 강습 모의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게 지금 호텔에서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회원권이 한 1억 7천여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방금 저 진술한 진술자의 목적의 이야기에 따르면, 네. 저 수영 강습 목적 자체가 수영을 물론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더 사교적인 목적으로 조직된 사교 모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김장자 씨와 최순실 씨가 매우 가까운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김경진 의원이 물어본 게 본인이 지금 비서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만나가지고 민정비서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면접을 봤는데 네. 누구의 추천으로 했는지 이야기를 해보니까 잘 모르겠다. 대통령은 뭐 여러 사람한테 경로를 듣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정부 조직의 위원으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 추천으로 들어간 경우 많고 그다음에 반드시 추천을 한 사람이 피추천자한테 야 내가 누구한테 널 추천했다. 네. 그리고 거기 가서 하는 일이 이러이러한 일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우병우 수석도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야기할 것인데 그걸 이야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김장자 씨와 그다음에 최순실 씨와의 어떤 관계를 비추어 봤을 때 네. 또 그다음에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뭔가 국정농단에 개입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네. 민정수석 라인에서 다 커트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민정수석 라인에 정말 자신의 어떤 일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최순실 씨의 추천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그런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실장님 그런 면에서 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작에 우병우 전 수석을 소환하는 것보다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씨를 진작에 소환해서 조사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우병우 수석의 어떤 인맥이나 파워 때문만이 아니고 이 김강자 씨의 남편 이강달 씨부터 사실 네. 이강달 씨가 그때 그 기흥 골프장 사건으로 사실 전직 경찰청장을 구속시키게 만든 또 장본인 아닙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무수한 인맥들, 정말 인맥 관리가 엄청났대요. 그래서 왜 김병준 총리 내정자도 이강달 씨 추모 시계 가서 추모사를 할 정도로 아하. 인맥이 그렇게 이 두루두루 이상달 있었는데. 씨인가요? 이상달 이상달 회장. 이상달 회장입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김강자 씨 역시 김장자 씨 역시 네. 엄청나게 많은 인맥을 갖고 있었고 그 인맥 관리의 하나로 최순실 씨를 계속 관리했던 것이고 네. 또 보면은 최태민 씨와 그다음에 이상달 씨와도 네. 사실은 알고 지내던 사이다라는 또 정황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처음부터 검찰 특수본에서 이 전혀 이쪽 그 정강 수사라든지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옛날부터 인맥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도 하나의 이유가 됐었다라는 네. 것이고 두 번째 특검마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나 삼성에 초점을 너무나 맞췄고 병행했어야 될 수사, 이 네.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가 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이게 오게티다. 가장 많은 어떤 그런 그 특검이 잘한 일 중에 사실은 이건 진짜 못한 일이다 네.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난번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구속이 되면서 네. 법조계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김기춘 실장은 솔직히 법적 일각에서는 조금 무리한 무리한 구속 수사일 수도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증언 이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까지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드라이브 걸어서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야 드디어 법률 운운하는 네. 이런 어떤 그 김기춘 실장까지 됐구나. 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법조계에서는 야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하나의 어떤 또 못하는 부분을 또 이렇게 대체하는 게 아니냐. 그게 우병우 수석의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는 어쨌든 김기춘까지 구속을 했다라는 것으로 뭐랄까 대체를 하려는 네. 그런 게 아니냐라는 그런 또 의혹도 있었거든요. 네. 어쨌든 우병우 수석은 지금은 특검이 크게 이렇게 올가맬 수 있는 대통령 표현으로 엮을 수 있는 네. 그런 스모킹 건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결국에는 이제 구상영장이 청구가 돼서 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결국에는 이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진술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한 롯데 그 70억 돌려주는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 들어오기 전에 바로 돌려줬다라는 거 매우 의심이 갈 만한 정황이죠. 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이게 과연 문건으로 의해서 정보가 유출됐겠느냐.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서 아마 전화를 해서 누군가 청와대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알려줬고 또 우병우 수석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또 그걸 역시 또 안종범 수석이 전화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네. 안종범 수석이 이거와 관련해서 내가 누구로부터 진술을 들었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 작성된 문건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야,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들을 너희들이 감사하고 내사한 그런 자료가 있느냐, 실제 그렇게 했는데 그걸 덮었느냐라는 걸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특검에서 불러서 조사를 했는지 여부가 조금 불확실한데 아마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주거나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국정원이라든지 아니면은 파견 나가 있는 어떤 그런 공무원들은 네. 사실상 청와대에 충성을 하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진로라든가 아니면은 본인의 어떤 조직 파견 나오기 전에 어떤 조직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어떤 특검이 불러서 조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했는지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우병우 민정수석에 보고를 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만두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그냥 덮으라고 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 본부장님, 지금 특검에 히든 카드가 있겠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쏠리는데 이런 가운데 한 언론 매체 보도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특검이 우병우에게 보내라는 최순실의 청탁 파일을 확보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파일의 내용이 뭐냐? 경찰청장, 우리은행장, KTNG 사장 후보의 인사 파일과 함께 뭐라고 거기에 기술이 되어 있느냐? 민정수석실로 보내라. 이런 최순실의 자필이 적힌 포스트잇.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포스트잇은요. 이 최순실이 즐겨 사용하는 지시 방법입니다. 청문회에서 이게 등장을 한 바가 있죠. 포스트잇이 확보됐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경찰청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국세청장, 검찰총장, 국정원장과 함께 4대 권력기관장, 줄여서 이른바 빅4로 꼽히죠.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정수석실로 보내라. 이런 최순실 자필이 적힌 포스트잇이 발견됐다는데 물론 아직까지 송 본부장님 특검 여기에 대해서 확인이 된 바는 없다라고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장시호 씨, 이것도 장시호 씨 입에서 나왔습니다. 네. 7월경이죠. 7월에 주차장 CCTV 그것을 촬영을 하고 나서 네. 최순실 씨가 거처를 장시호 씨 집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네. 옮기면서 가지고 간 서류들 중에 이것이 있어서 장시호 씨가 그 사진을 찍어놨다가 네. 검찰에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네. 이 시점이 7월경에 이런 포스트잇을 붙인 것을 넘겼다는 겁니다. 네. 그럼 7월경이면은 그때 최순실 게이트가 막 터지기 시작할 시점이에요. 아하. 근데 그때까지도 계속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때 사실 그 경찰청장 인사 났을 때 조금 이해라는 말들이 있었어요. 경찰 안에서. 그리고 또 그전에 안종범 제2부속실 비서관이 경찰 인사에 상당히 개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안봉근. 안봉근. 네. 경찰 수사에 상당히 네네. 개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특히 이부석 비서관실을 그 최순실 씨가 거의 장악한 그런 상태였죠. 아하.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 네. 이부석 비서관실에 그리고 안봉근 씨까지, 안봉근 비서관까지 아하. 그런 상황에서 네. 또 경찰청장 인사에 개입을 했다고 하니 네. 이게 어떻게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퍼즐이 좀 맞춰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나오는데 네. 물론 그 특검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인사청탁이 있었다면은 네. 인사청탁이 그 사실로 드러나고 어떤 객관적인 물증이 나온다면 이게 서먹힌 건이 되겠죠. 우병우 네.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직권 남용이나 직무유기 이런 것이 좀 어떻게 보면 혐의점을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네. 어떤 식으로 남용을 했느냐 뭐 이런 네. 것이 뭐 보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무능한 것을 뭐 처벌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뭔가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인사에 개입했다, 인사청탁에 개입했다 이것은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입니다. 네. 위원장이 그 비서실장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통상의 인사 절차였다. 네. 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 특검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확실한 그 증거를 찾아내느냐 그것이 네. 관건이 되겠죠. 이 실장님, 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구속이 됐고 오늘도 이제 소환됐는데 연이틀 진 소환되는데 아침에 소환됐죠 네네. 이미.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로 소환됐죠. 그런 가운데 이제 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그 특검이 첫 소환도 이루어졌고 네. 그런데 특검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게 대통령 대면 조사예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원래는 이제 이 협의를 하고 있었죠. 협의를 하고 있다가 날짜가 유출이 됐다, 노출이 됐다 하면서 협의가 깨졌죠. 그렇죠. 협의가 깨지면서 양쪽 다 아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특검에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우리가 통보를 하겠다. 근데 실제로 통보도 안 했어요. 네. 통보하는 시점쯤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면 조사라는 이슈 자체가 사실 뒤로 좀 미뤄졌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러면서 사나흘이 그냥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대면 조사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특검으로서는 대면 조사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대면 조사 카드보다 이재용 부회장 카드를 먼저 낸 거예요. 먼저 내서 사실은 압박 카드로 쓴 거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압박 카드라고 보는 게 뭐냐면 연장이냐 대면 조사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재용 부회장 카드를 먼저 쓴 게.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물론 뭐 아직도 논란은 있죠. 뇌물 받은 사람보다 뇌물 준 사람은 먼저 했다. 그런데 어쨌든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법원에서 받아들였다면 네네. 이거는 준 사람이 있다라고 지금 법원에서 어느 정도 판단한 거고는 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는 지금 이 구속영장의 결과로서 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이 대면 조사를 받아라. 검찰로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장을 해라. 네. 그러니까 양쪽의 카드를 동시에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라. 예. 네. 김 변호사님, 물론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된 것과 이재용 부회장의 죄가 확정되는 것과는 이제 다른 차원이잖아요. 일단은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네. 때문에 일단은 대통령이 일단은 버티면 대면 조사 없이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아하.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뭐 뇌물죄 수수자와 공여자가 두 사람이 있는 것인데 네. 사실상 지금 수수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법원 내부적으로 이 기록이나 어떤 증거에 비추어 봤을 때 범죄의 상당성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특히나 지금 뇌물죄 수사 같은 경우에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동시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쪽에 대한 수사가 함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이 지금 뭐 수수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어떤 영장에 필요한 어떤 증거들이 굉장한 정도로 많이 첨부가 됐다. 뭐 이야기 들어보면 특검에 뭐 한 7, 8명이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지금 캐리어를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여자에 대한 수사만으로도 충분히 뭐 기소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수사, 대면 조사나 이런 것이 있을 것이냐 여부인데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면 조사를 지금 계속 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에 어떤 고소를 당하거나 피의자가 되는 경우에 억울한 사람들은 제 발로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변론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피의자들한테
야, 법원으로 가서 뭔가 이렇게 방어하려면 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 방어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도 본인이 명백하게 뭔가 죄가 없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네. 그리고 또 본인이 지금까지 검찰 뭐 조사라든지 특검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다음에 내가 지금 조사를 피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혹시나 탄핵이 어떻게 네. 될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 가면 더 조사나 이런 것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네. 것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어떻게든 좀 끝내고 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 말에 대한 신뢰감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십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박 대통령이 지난해 두 번째 대국민 담화 11월 4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정규제 TV 인터뷰는 올해 설 연휴 직전인 1월 25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두 차례 모두 특검에 대해서 임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시고 저희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하시고 출석 요구나 이런 게 잘 있을 텐데 혹시 특검 이제 연락이 오면은 그거는 이제 성실히 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되니? 그거는 저기 조사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정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박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이 있을 때마다 특검에 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BN의 한민용 기자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면 속내가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송 본부장님, 특검을 수사받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이미 측근들에게는 특검을 막아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저희 MBN 한민영 기자 단독 보도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것도 일단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초기부터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다고 봐야죠. 네.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이것은 검찰 수사를 넘어서 특검 정치권에서 특검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이것을 다 알았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거 특검까지 가면은 이게 문제가 너무 커지니 일단 정치권 차원에서 특검법이 제정되는 걸 좀 막아라. 네. 이 이야기죠. 그런데 그때는 벌써 여소야대 전국이었고 네. 이것이 여러 가지 증거들이 보도들이 잇따라 네.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특검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없었는데 어쨌든 국회에서 특검법안이 처리가 됐고 네. 특검이 실시가 됐고 그 이후에도 대통령이 몇 번 특검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특검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이렇게 네. 생각을 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까지 특검의 대면조사, 특검 활동 시할이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대면조사 네. 여기에 저는 오히려 아까 김남국 변호사 전망과 달리 저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네. 뭐냐 하면은 일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함으로 해서 네. 대면조사에 탄력이 붙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구속을 함으로써 대면조사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고 봅니다. 거부할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론 법원의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은 네. 어쨌든 뇌물 공여자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을 했으니 그렇다면 뇌물 공유한 사람이 있으면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이것은 본인이 특검 조사에 응하면 뇌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꼴이 될 네. 수도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는 대면 조사는 저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네. 또 특검 연장도 안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네. 한교안 권한 대행이 특검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고 네. 또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은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처리가 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국회 선진화법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건너가고 네. 헌재에서 마지막으로 가서 본인 입장 밝히는 그런 수순을 밟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시 이 실장님께 저희가 질문의 포인트를 다시 명확하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네. 왜 한민영 기자의 단독 보도를 재차 언급하냐면 보세요. 네. 이것을 특검을 막으라고 지시가 내려온 게 지난해 10월 24일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깜짝 개헌 카드를 꺼낸 날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24일 그날 또 저녁에 JTBC가 태블릿 PC를 보도하죠. 태블릿 PC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정농단 사태가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났는데 그때 박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막으려 했던 게 바로 다름 아닌 특검 수사였습니다. 앞서 저희가 CG로 보여드렸습니다. 10, 24, 16 이게 뭐냐면 2016년 10월 24일 VIP 대통령을 칭하죠. 저게 누구의 얘기냐?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저렇게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특검 방지, 공무상 기밀 누설. 이 실장님, 이미 박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어떤 죄명이고 또 특검까지 갈 수밖에 없음을 직감했던 거 아닙니까? 네. 자, 일단 내용부터 한 번만 좀 우리가 유추를 해보죠. 네. 그럼 특검을 막아라. 라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했다기보다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자, 그 당시에 가장 큰 어떤 이 죄명이 뭐였죠? 국가기밀누설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네. 당시의 날짜니까 당시에 그랬잖아요. 개헌 얘기하고 네. JTBC 보도를 했는데 보니까 정호성 메일에 따르면은 이 국정 이 연설을 바꾸거나 혹은 국가 기밀이 MB와 만나서 이명박 대통령과 만났을 때 북한과 접촉하고 네. 이런 것들이 넘어갔다 이미 최순실한테 이런 내용들이 JTBC 첫 보도였습니다. 네. 그 첫 보도에 대한 지금 반응이에요. 네. 그렇다면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검에 대해서 이것을 공격할 것이다. 네. 여기에 대해서 대응 논리를 개발해라. 네. 이렇게 지금 해석될 부분이 있거든요. 네. 곧 지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네. 특검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라. 네. 라는 지시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초를 얻으려면 처음부터 특검을 해서 내가 솔직하게 다 내가 겪은 걸 다 이야기해야지. 네. 진상조사에 다 나서야지. 네. 라고 보는 게 아니고 그거는 네. 사실 너무 뭐랄까 나이브한 어떤 해석이고 그게 아니라 특검이 앞으로 하는 것에 따라서 또 우리가 노출되는 것. 저 당시만 해도 JTBC가 그 다음날 어떤 보도를 할지 몰랐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도 사실은 굉장히 네. 낮았습니다. 자세가 겉으로는. 네. 그랬는데 속으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었다. 네. 그런 어떤 단초는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박상병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재차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10월 24일은요. 특검의 티읕자도 안 나오고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꾸려지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미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는 특검 방지란 특검이 등장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특검 조사를 지금 계속 받겠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특검 받겠다는 생각이 정말 없었던 걸까요? 자, 지금 이 특검은 국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칫 이 수사가, 그러니까 검찰의 특수본 수사로 끝을 냈으면 좋겠는데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특검 수사 논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지시가 나오는 거예요. 방금 나왔잖아요. VIP. 정치권 얘기를 해서 막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못 막았잖아요. 네. 상황이 변경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애당초 특검 수사 받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여권을 동원해서 또는 야당과 협의를 해서라도 특검을 막기 위한 지시를 했다. 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있고 특수본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걸로 종결될 줄 알았고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특검은 막아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떨 것인가? 상황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10월 바뀌었을까요? 24일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미 특검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구속됐어요. 대통령 탄핵은 거의 지금 초읽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정농단으로 다 지금 줄줄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때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자, 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러면은 특검 수사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저는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가 이거 떠났습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은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그랬어요. 법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특검 수사도 안 받으면 봐보시죠. 특수본 수사도 안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도 안 받았어요. 압수수색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협조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계속 대통령과 그 말들을 바꿔왔습니다. 마지막에 본인이 얘기했던 특검의 수사도 안 받는다라고 말하면요. 탄핵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이 비난 여론이 상승을 초월합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박 대통령의 자존심까지도 그 지지 세력이 정치적으로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네. 하나. 두 번째는 특검을 안 받을 경우에 유리한 게 뭘까 그러면. 자, 특검 수사를 안 받으면 대통령이 진짜 유리할 거예요, 판이. 특히 헌재와 관련해서 유리하지 별로 않습니다. 네. 오히려 더
대통령한테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유리한 게 없습니다. 네. 그러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네. 세 번째는 특검 수사를 안 받을 경우에는 황교안 대행이 특검 수사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하는 국회 소추위원회를 말해서 어떻게 답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황교안 대행한테도 굉장히 그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해볼게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총합해 볼 때 네. 대통령은 특검 수사를 받을 것이다. 네. 다만 성실하게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크게 세 가지죠.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거는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네. 아, 그렇게 됐어요? 그거는 저는 엮은 겁니다. 네. 요 세 가지가 아마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김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또 송 본부장님 다른 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CG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태블릿 PC 보도가 터진 그날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다음 날 이튿날 새벽까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간에 무려 10차례 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특검이 파악을 하고 있고 그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리고 화살표가 되어 있고 입국되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혹시 저 두 가지 정황을 맞춰보면 이 태블릿 PC가 보도가 터진 이후에 대통령이 아무래도 최순실을 입국시켜서 강제로라도 들어오게 해서 이 여론을 잠재우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10차례 통화에서도 그걸 강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리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순실 씨가 그 주에 수요일 날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한 기사가 그렇죠. 나왔습니다. 네. 그 내용 가장 말미에 보면 네. 최순실 씨 본인이 건강이 좀 안 좋아가지고 심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네. 사실은 비행기를 좀 타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나왔던 한 2, 3일 쭉 나왔던 이야기가 최순실 씨가 결국에는 해외에 도피하면서 아예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하. 다 그런 전방이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 주 금요일 날 최순실 씨의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로부터 최순실 씨가 급히 들어오기로 했다라고 해서 그 주 일요일 날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네.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또 장시호 씨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차명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장시호 씨의 부탁을 해서 장시호 씨의 엄마인 최순득 씨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답니다. 중간에 윤전추 행정가 있었죠? 있었죠. 네. 그렇죠. 그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들어와라라고 입국을 권유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바로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주 수요일까지 세계일보와 인터뷰할 때는 이 한국에 들어오면 내가 받게 될 수사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들어올 생각이 없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권유에 의해서 들어왔다는 게 지금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의해서도 입증이 된 겁니다. 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갑작스럽게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어떤 국정농단 수사가 여론이 들끓으니까 최순실 씨를 급히 귀국시켜가지고 최순실 씨를 수사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애초의 생각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특검을 막아라라는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지시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과 연관해서 지어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 국정농단 수사 초기부터 본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던 것은 네. 아닌지 책임을 피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네. 이런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송 본부장님,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심이 가는 대목이 오늘까지 포함을 해서 특검의 활동 시간이 딱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열흘 남았습니다.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활동 시한을 결정할 수 있는 이 열쇠를 쥐고 있는데 황교안 대행의 속내는 뭘까요? 일단 속내는 이 기간을 이 혼란 기간을 더 연장시키고 싶지 않겠죠. 혼란 기간이라는 것이 네. 국민들께서 보실 때하고 좀 다른 이야기지만은 어떤 맥락일까요? 혼란 기간이라는 게. 일단 그 본인이 그 권한 대행을 맡고 있고 또 현재 결정이 3월 10일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네. 현재 결정이 나오는 순간에 바로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은 네.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빨리 그 국면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지 네. 다시 그 기간을 연장을 해서 이렇게 또 30일 동안 네. 특검이 30일이 연장이 되면 3월 말까지죠. 네. 그런데 만약에 3월 10일 날 그 현재 결정이 나서 인용이 된다면은 네. 박근혜 대통령은 특권이 사라집니다. 불기소 특권이 사라지죠. 네. 그렇게 되면 바로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을 막고 싶겠죠. 막고 싶으니까 이 열쇠는 결국은 그 황교안 대행이 쥐고 있습니다. 본인이 한 달 연장 그걸 안 해주면은 이거 국회에서 지금 돼 있는 그 개정안이
또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직권상정을 하고 직권상정 요건도 안 되지만은 직권상정하고 통과가 되더라도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단 키는 네. 황 대행이 지고 있고 황 네. 대행의 지금 생각은 연장 불가 네. 이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특검이 연장될 가능성은 저는 지극히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그런 네. 가운데 오늘 이제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까지 야사당이 국회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에 대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을 내일까지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내일 황 대행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말을 안 해도 관심이고 말을 해도 그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내일까지 답변을 할까요? 정말? 안 하죠.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은 지금 우리 법에 따르면은 3일 전까지, 네. 그러니까 28일이니까 25일 되겠죠. 25일까지, 네. 25일까지 관련된 연장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황교안 대행은 그때까지 시간이 있다. 미리 지금 서두를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야권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재촉하는 이유가 황교안 대행이 노하면은 바로 야권이 공조해서 특별검사 연장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인데 네. 당장 지금 야권에서도 이 법을 바로 통과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네. 특권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이고 네. 연장 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네. 황교안 대행은 아직까지도 지금 특검 수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적인 은행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조금 더 지켜보십시다. 네. 3일쯤까지는 번주 조절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둬서 네. 야사당이 황교안 대행을 압박하는 카드로 월요일까지 내게 제출해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실장님 국회에서 합의 처리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게 자유한국당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름 바꾼 자유한국당은요. 대놓고 이제 특검 연장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원내대변인과 당대변인까지 다 나서서 특검 연장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 넘어 산이에요, 사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첫 번째, 상임위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하고 있잖아요. 날치기에 대한 항의로 해서. 네네. 그래서 법사위가 지금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 법사위가 안 열리면 어차피 정상적인 어떤 과정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면 그러네요. 직권상정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선진화법 때문에 직권상정은 천재지변이나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여야만 하잖아요. 네. 근데 정세균 의장이 이번 국회 들어서 테러 방지법을 네. 직권상정을 했어요. 아하. 그때도 비난은 쏟아졌지만 어쨌든 강행은 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그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거 국가 비상사태다. 이것보다 더 비상사태가 어디 있냐 하면서 만약에 직권상정을 한다 하더라도 역시 이번엔 도돌이표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가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할 수 있어요. 아, 거부권을 행사할 수 대통령 있어요? 아, 권한대행이니까 대행이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아하. 그런데 아직도 길은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며칠 후에 국회로 되돌아와서 3분의 2의 재의결을 하면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를 못하면 그냥 아하. 통과합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 기간이 네. 10일 훨씬 더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하. 그럼 28일이면 현행 특검법으로 마무리가 되고 방 빼 하면 방을 빼야 돼요. 아하. 그 방 빼고 전부 해산 그러면 다 해산해야 돼요. 네. 그러면 지금 특검법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특검이 지금 이 특검 체제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래 봐도 저래 봐도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키가 가져도 갈 수밖에 없다. 키가 갈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그러면은 이미 황교안 대행의 이 머릿속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답정너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걸까요? 실제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아하, 지난번 대정부 징불 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해줄 것이냐라고 하니까 지금 20일 남은 시점에 수사기간 연장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남은 기간 동안 특검이 수사를 열심히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네.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대면 조사도 사실상 뭐 기일이 유출됐다 해가지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특검은 수사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사실은 수사에 응하지 안 해가지고 특검 수사가 막혀 있었던 상황인데 그것을 네. 사실상 특검 탓으로 돌려가지고 특검이 수사를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보면 이미 그 당시부터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답을 이미 정하고 있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네네. 이 듣고 올게요. 네. 판단을 네네. 그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판단을 하느냐
아니면 대선 주자로서 판단하느냐. 그거 이걸 다를까요?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네. 예, 권한 대행 입장으로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은 대선 주자로서 판단을 한다면은 이 만약에 그 특검 기한을 연장을 해주면은 보수청 그러니까 친박 보수청이 지지를 하지 않겠죠, 당연히. 당연히 지지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중도청이 저 호응을 할 리도 없어요. 한교안 그 대행에게. 네. 중도청이나 진보청에서 호응을 할 리는 없고, 네. 다 대신 이것을 만약에 그 연장을 불허한다면은, 네. 그래도 친박 보수청을 그 본인에게 결집하는 그런 네. 효과는 있기 때문에 정치공학적으로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고민이 좀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점에서 고민이 없는 것이죠. 고민이 없는 것이죠. 두 경우도 고민이 그렇죠.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 연장을 대선 주자로 고민이든 대행으로서 고민이든. 네, 그 고민이 없는 네, 것이죠. 고민이 없는 것이다. 네, 무조건 안 해주는 이미 것이죠. 답은 정해져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자, 박 교수님, 네네. 이제 이게 우리의 비극인 거예요.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 지금 특검이 수사할 내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재벌 그룹과 관련해서는 삼성만 지금 하고 있는데 나머지 어떡하죠? 나머지 지금 또 우병우 전 수석 이제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마쳤습니다. 일주일밖에 없습니다. 자, 이 중요한 기회, 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회를 이대로 그냥 시한이 연장이 안 되고 끝난다. 국민들은 원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불리를 넘어서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라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철저하게 조사할 시간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다 상식적으로도.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행이 그걸 진지하게 검토하고 그렇게 합시다. 합리적으로 출하면 얼마나 대한민국이 건강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얘기했다시피 이미 게임이 끝난 거죠. 자, 황교안 대행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당장 내일 아직 일주일이나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은 특검 수사가 마지막에 파행될 수도 있고 또 지체될 수도 있고 또 왜곡될 수가 있다. 그리고 특검 수사의 기한 문제는 엄정하게 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 3일 전에 결정합시다. 그때까지 시간이 일주일이 남았는데 왜 그러십니까? 끝나고 난다면은 특검은 그동안에 수고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특검 수사가 아니라 미진한 것은 검찰 수사에 넘기고 이제는 국정에 충실하자. 아마 이런 결론을 잠정히 내리고 시간을 더더 끌면서 어떤 결정적인 명분을 주기 위해서 황교안 대행 고민하는데 네. 앞서 이제 박 대통령이 만약에 특검 수사를 받아주면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박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받아주면 이제 안 받아주면 어떡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만약에 특검 수사에 끝까지 응하면 굉장히 곤란한 거죠. 황교안 대행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을 엄호하기 위해서라도 기한 연장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보는 거죠. 혹시 이 실장님.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특검의 대면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게 황교안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일종의 메시지로 해석을 해서 활동 시한의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풀이가 되는 수도 있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박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받으려고 했던 것은 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그 구속 이전까지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 청와대와 이 협상이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특검 쪽에서 아니 이건 정말 놀랬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그쪽에서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상당 부분 조율이 됐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니까 당혹스럽다. 이런 어떤 표현도 썼거든요. 그렇다면 박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최대한 자기를 방어하면서 대면 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지금 상황은 달라졌다라는 것이고 그럼 대면 조사와 관련해서 사실상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먼저 얘기해라. 협상을 하든 먼저 얘기해라 하는 기싸움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청와대는 거기에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안 말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안 하려는 게 더 지금 맞다. 그러면 사실상 황교안 권한대행이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만약에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 날짜가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대선의 어떤 그런 이슈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이 만약에 이 재판에 가더라도 인용된 이후에 만약 인용이라면 가더라도 나는 사면을 안 시키겠다. 라고 주장하는 후보들이 나설 겁니다. 사면 절대 없다. 그런데 한쪽으로는 대통령을 지켜야만 한다. 라는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면해야 된다? 아니다.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은 그래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구도가 되면 사실상 황교안 권한대행이 한 축이 될 수가 있다.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든 보수든 이쪽에서 완전히 이제는 대통령을 지키겠구나. 대선 이슈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완전히 대선 이슈가 되죠. 그다음부터는 대통령이 재판에 회부되고 현직 대통령이 물론 그때는 대통령 청와대를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그걸 지켜보는 거거든요. 청와대에서 나오는 장면부터 며칠 후에 그러니까 검찰이든 뭐든 출두하는 장면, 또 재판정에 서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거듭될수록 보수는 결집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일단 보수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수 안에서도. 그러니까 일단 보수가 결집될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뭐 3대 변곡점 이야기도 합니다. 처음에 인용이 됐을 때 청와대에서 나오는 시점, 그 다음에 뭐 포트라인에 서는 시점, 그 다음에 사법 처리 받는 시점 이런 것까지 이야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은 보수에게 다시 기회가 온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렇지는 않을 거다. 실상 그 탄핵이 되고 그 사법 처리가 되면은 이것은 그때부터는 탄압, 정치 탄압 이것이 아니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했구나 이런 그 분위기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오히려 이번에는 그냥 안 되겠다. 뭐 이런 또 그 분위기가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지금 대선 주자들이 할 역할이죠. 이거 본인들이 하기 나름이죠. 본인들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 결집을 시킬 것이냐. 그 싸움이 치열해질 것 같아요.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희들도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도 정말 전망에 불과하지 누구 하나 단언할 수는 없는 사안 아닙니까 지금? 이게요. 방금 이 실장님이 좀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대선 구도는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모든 그림의 기본 밑그림입니다. 구도가 대통령의 탄핵 인용 이후에 대통령 사면권을 놓고 찬성과 반대로 구도가 펼쳐질 수도 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원하십니까? 아니. 저는 이거는 자 보수가 직결된다. 자 대한민국의 보수는 국회가 탄핵을 했고 헌법재판소도 탄핵을 했는데 그 탄핵된 범죄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보수입니까? 이게 뭐 하는 보수입니까 이게? 저는 보수도요 이런 보수에 이미 끝난 겁니다. 이거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보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 범죄를 얘는 검찰 특검은 끝났으니까 그 당시에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구속돼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 다시 보수가 태어나야 되지. 보수의 후보가 나와가지고 자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은 특별히 사면을 하겠습니다. 보수 뭉치시라. 이런 구도로 펼쳐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단 하나. 박 대통령을 아주 강하게 엄호하는 일부 친박 인사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일부 친박 인사들은 어떤 경우에도 박 대통령과 아마 같이 할 겁니다. 이거는 보수가 아니고요. 일부 친박 강경 세력이에요. 이거 조금 하는 거 가지고 전체의 보수가 힘을 모아가지고 대선 구도로 펼쳐질 것이다. 저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평론이란 건 말이에요. 당위를 갖고만 평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것이 옳다, 그르다, 옳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현상입니다. 정치란 현상이에요. 이 평론을 하는데 현상을 보지 않고 이건 무조건 이 방향이 옳으니까 라고만 이야기한다면 현상은 뒤집어질 겁니다. 왜? 옳은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니까. 정치는 생물이니까.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걸 원하세요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인 것 같고요. 내가 원해서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니까. 두 번째, 사면연이 이슈가 될 것이라는 건 일단 이재명 시장이 이미 몇 주 전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기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로 사면 안 하겠다. 이것이 하나의 어떤 자기 어젠다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후보들 문재인 대표도 사실은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 프레임에 안 간 사람은 사실 안희정 지사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리고 두 번째 이쪽에서 결집할 어떤 흐름은 사실상 그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자, 태극기 집회라든지 혹은 정규제 TV라든지 혹은 또 일부 김문수 전 지사라든지 지금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그 친박 인사들의 주장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이 태극기 집회가 20%가 무조건 이거는 그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아니다라는 어떤 전제하에서만 얘기한다면 정치 현상은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죠.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갔다 오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대선을 치르면은 각 주자들이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대선 구도라면서요. 아니 이게 대선 구도가 뭡니까? 구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마치 이것이 적어도
여야 싸움에서 친박 인사들이 이길 수 있는 싸움 프레임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현상이에요, 지금? 그렇게 보십니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가 이제 그 현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그 앞으로 그러니까는 그 헌재 결정 이후에 전국이 어떻게 될 건지 그거 이제 그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모르는 모른다.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지금 인용됐다고 가정을 해서 예상을 해서도 안 되고 또 기각됐다고 가정을 해서 예상을 해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양쪽 경우에 여러 가지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헌재 결정이 7대1로 되는지 뭐 또 6대1로 되는지 여기서도 또 약간의 변수가 있을 거고 결국은 이것은 정치인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지금 뭐 보수를 뭐 결집을 하려고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가장 우려되는 것은 뭐 보수가 그 결집을 할 수 있고 없고 뭐 이것보다는 그 인용 탄핵 결정이 되고 나서야 혼란 상황입니다.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든지 불복 운동이 일어날 게 뻔해요. 지금 상황 같으면은. 네. 뭐 주말 되면 뭐 문재인 전 대표도 그렇고 또 새누리당 그 한국당이죠. 한국당 의원들도 그렇고 사실상 지금 거리에 광장에 나와서 불복 운동을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그 우려를 해야 되고 그것과 연결돼서 뭐 보수층이 결집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거는 저희들이 전망을 할 수 있지만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제가 이걸 해볼게요. 그 여러분들 네 분께 제가 발언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다만 상대방 패널의 평론은 최대한 존중해 주시고 또 자신의 주장도 가감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판단은 시청자분들께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김남국 변호사님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 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탄핵이 인용된 다음에 보수의 어떤 결집 구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선 후보자 간의 뭐 사면을 놓고 어떤 그런 논란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그게 향후에 벌어질 어떤 대선 구도에서 중요한 흐름이 될 것이냐, 저는 이제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요. 지금 어떤 보여주고 있는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12월 9일 날 탄핵안이 가결이 됐는데 그 가결된 이후에 여론의 흐름을 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1월 2일 신년 기자회견했다고 하면서 본인은 뭐 검찰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은 검찰에 의해서 엮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설 전에 설 민심을 좀 흔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또 정규제 TV를 불려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자신의 어떤 주장이나 이야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장이나 이런 해명들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9일부터 지금까지 최근에 어떤 탄핵안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2월 6일 여론조사까지는 사실상 8대2라고 하는 여론조사의 흐름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제 뭐 70대 초중반의 어떤 탄핵안 인용해가지고 조금 빠지긴 했지만 여론에 어떤 전혀 변화가 없었다라고 한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이제 탄핵안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인용이 되게 되면 탄핵안 판결문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탄핵안 판결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언론에서 의혹 수준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보도됐던 내용을 법원에서 판결로 인해서 법원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증거에 의해서 사실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 판결문이 전달하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인용문과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이라든지 또는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적폐청산이라든지 이런 여론이 더 커지기 때문에 어떤 보수 결집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또는 박근혜 대통령을 조금 더 용서하고 동정 여론이 이른다라거나 그런 어떤 구도로 흐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 의결 이후에 그 탄핵 찬반 여론의 변화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헌재 결정 이후에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헌재 결정 이후에는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은 바로 그 60일 내에 대선이 치러지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는 상황 같으면 이거 진영으로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만약에 기각이 되더라도 12월 20일이면 대선 치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이 양쪽 구도로 보수 진영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그런 전체 구도는 아마 그 진영 대결 구도로 갈 거예요.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미리 예단해서 뭐 보수끼리 뭉치면 안 돼, 진보니들끼리 뭉치면 안 돼 그런 말은 하지 말자는 말씀이죠. 네, 아니 근데 이 얘기 물론 앞서도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만 여기 계신 네 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뭘 저희가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탄핵 심판 이후 그게 인용이든 기각이든 이후의 사태를 어느 누구가 단정해서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 짚어볼까 해요.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이제 개명을 했잖아요, 새누리당이. 그리고 나서 이제 엊그제 이제 정당 지지율이 발표가 됐는데 자유한국당이 15%를 넘었어요, 정당 지지율이. 그런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고 언론이 보냐. 지난해 12월 말 그때 20.3%로 찍은 이후 내리막길을 걷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15%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런 점도 탄핵 심판 이후 그게 인용이든 기각이든 간에 탄핵 심판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이 아니냐, 이런 점도 충분히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실장님께 발언 기회 드리고 우리 박 교수님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네. 자유한국당의 15%가 어디서 나왔느냐. 네.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전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시절에 추락할 때는 거의 5%도 안 나왔던, 완전히 그 밑바닥까지 네. 치고, 그러니까 추락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15%로 사실은 좀 올라갔는데 저는 이게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다라고 보여져요. 박 대통령이 사실상 굉장히 지지율을 이 관심을 하고 또 관리를 했습니다. 네. 30%대를 계속 유지하다가 30%가 무너지자 그 다음에 하나의 어떤 안을 하나씩 내놓습니다. 네. 20% 무너지자 또 다시 뭐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사실상 개헌도 그 돌파구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으로 보면 30%에서 20%에서 30%의 박스권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했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지금 이제 최순실 게이트를 맞이하면서 뭐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금 뭐 안 나오고 있죠. 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을 정도로 사실 무의미해졌는데 15%는 박 대통령 입장에서 바라보면 나의 고정적인 지지율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퍼센티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주재 TV에서의 테크 지표가 2배가 높다라든지 이 국민들이 들었을 때 아니 국민 민심은 안 그런데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 입장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 나의 골수 지지층이 지금 다시 결집하고 있어라고 확신을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그 퍼센티지다. 네. 15%가. 네. 그래서 사실상 그 친박의 어떤 결집은 네. 더 공고히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박 교수님께는 이걸 하나 이걸 읽어드리고 원래 하시고 싶었던 말씀 거 좀 같이 엮어주세요. 지금 보면은 태극기 집회에 여당 의원, 이젠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의 참석 인원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쏟아내는 발언의 수위도 많이 격해졌다고 할까요? 지금 강도가 세지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도 지금 탄핵 심판 국면에서 뭔가 이 국면이 여론이 돌아서고 있다, 운동장 기울기가 변하고 있다, 이런 뭔가 판단에서 나오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여론이 진짜 기울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여론이 기울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강고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은. 어제 촛불 집회 안 보셨습니까? 물론 과거에 비해서 태극기 집회가 뭉치는 건 있겠죠. 막판으로 갈수록 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분위기가 뭐 반전되고 천만의 말씀을 생각이 들고요. 그럼 앞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왜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15% 안팎이 되느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보수든 진보든 뭐 중도든 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심지어는 문재인 전 대표가 미워서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어제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탄핵에 드는 사람들. 그냥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탄핵에 반대, 탄핵 정국에서는 탄핵에 찬성과 반대쪽으로 여론이 양가를 치게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쪽은 문재인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는 것이고 반대하는 쪽은 어디로 갈까요? 새누리당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그럼 정당의 지지율이냐? 탄핵이 헌재에서 끝나고 나면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고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보수가 아니라니까요. 친박이에요, 친박.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보수가 15%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워딩을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은 뭔가가 우리가 마치 무슨 현상이든 현실이든 간에 왜곡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당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유일한 정당, 자유한국당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자유한국당이 잘하니까 저들 15%?
그러면 이게 안에 있는 대선 후보들을 왜 지지율이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자는 얘기예요. 근데 진보도 친문 진보가 있고 비문 진보가 있듯이 진박도 보수도 친박 보수가 있을 수 있고 비박 보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교집합이 또 따로 있을 수 있고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뭐 진보 정년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저는 상승하는 이유는 임명진 그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죠. 물론 뭐 그게 부적절한 말이라는 평가도 있죠. 어쨌든 내부에서는 지금쯤은 우리도 대선 후보를 낼 만큼 국민들이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주셨다 이런 말을 한 그런 상황. 그 상황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물론 그것이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생각하는 것이고 일부 그 유권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한 결과가 이 정도 그 지지율이 나온 것 같고 여기다 또 한교안 효과 있죠. 한교안 권한 대행이 또 어떤 그 대선 주자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효과에 대한 기대도 하는 것이고 또 지금은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그 처음에 예상했던 것만큼 올라가지 못하니 그 지지율을 그 한국당이 가져가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이게 탄핵이 임박했습니다. 임박했으면은 어쨌든 뭐 결전의 시간이 임박을 했으면은 어쨌든 그 수가 크든 작든 진영별로 이게 뭉치게 되죠.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15% 오른 것이 자유한국당이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지지가 반드시 일치하느냐 또 그건 또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 바른정당이 지금 올라간 거는 오히려 외부적인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2일 날 북한에서 미사일을 또 발사를 했고 그다음에 또 이번 주 목요일이었죠. 15일경에 이제 사실은 김정남이 피살되는 어떤 그런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남북 간의 어떤 안보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방송이나 언론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부각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정책을 필 수 있는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대안 자체를 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른정당이 뭔가 그 역할을 해주길 바랬는데 바른정당의 스탠스가 굉장히 애매하고 그다음에 또 보수 후보라고 하는 어떤 주자들이 명확하게 어떤 보수적인 색깔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아마 이런 어떤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결국에는 보수 지지자들이 새누리당, 아니 자유한국당 말고는 지지할 수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선택 때문에 지지를 한 것이지 어떤 보수가 결집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동정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친박들이 조금 더 결집하고 뭐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는 여론이 올라가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국면을 좀 지나서 한 일주일이나 2주일이나 또 지나가지고 탄핵 국면으로 또 접어들어가게 되고 지금 어떤 북한의 이슈라든가 북한의 어떤 위기 상황이 조금 더 완화된다라고 하면 또 이 자유한국당의 어떤 지지가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안보 얘기 이제 북한 문제 얘기한 김에 김문수 전 지사가 계속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잠깐 해볼까요? 문재인 씨는 이건 제 표현이 아닙니다. 김문수 전 지사의 표현입니다. 문재인 씨는 자기가 대통령 되면 김정은 만나러 제일 먼저 가겠다고 했다. 김정은이 자기 고모부도 고사총으로 쏘고 자기 큰형도 독살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전 세계를 흔들기 위해 핵폭탄을 만들어 흔드는 김정은에게 제일 먼저 쫓아가는데 이런 사람 뽑아서 되겠는가? 문재인은 헌재 탄핵 기각이 되면 혁명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혁명이 민중혁명이다. 이 혁명은 끔찍한 혁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장님. 네네. 이 발언의 강도 이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문 전 대표의 이 발언, 북한에 먼저 가겠다 이 발언을 가지고 대북관 이런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건 김문수 전 대표 전 지사만이 아니라 지금 보수층 바른정당만 빼놓고 이제 보수층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자유한국당 이 대선 후보로 불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문재인 대표를 공격할 때는 이 발언, 즉 북한 먼저 가겠다 이 발언을 갖고 안보론이 불안하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그렇게만 하다가 안희정 지사가 이제 그 문재인 대표를 맨 추격하고 있으니까 안희정 지사도 이제 공격을 합니다. 안희정 지사는
그 삼성으로부터 30억 받았다. 그래서 형까지 살았다. 그러면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뭐 구속하고 그런 최수지 게이트가 있고 그다음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데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 이 두 가지로 문재인 대표와 안희정 지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얘기고 이 문제는 아마도 이제 그 자유한국당 내지는 보수를 상징하는 대권 주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이 가장 크게 이슈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는 지금 사실 가장 큰 이 프레임이 안보 프레임이에요. 태극기 집회에 나가시면 알겠지만 뭐 성조기 들고 나오신 분 또 뭐 군가가 대한민국 군가가 지금 뭐 틀어져 있고 하는 모든 흐름 자체가 안보 이슈로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아까 뭐 김문수 지사의 몇몇 표현은 사실 부적절합니다. 뭐 이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 보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어떤 가장 큰 지금 프레임은 안보 프레임이라는 걸 읽을 수가 있겠죠. 네. 저는 이게 굉장히 그 전형적인 허수아비 때리기 논리적인 오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뭐 김정은을 제일 먼저 만나러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결국엔 대북관이 의심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그 앞뒤 이야기를 잘라가지고 거기만 빼가지고 야 미국보다 북한을 더 우선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상 전후 맥락을 보게 되면 안보라든지 우리나라의 어떤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를 또 가겠다. 더더욱 또 필요하다고 하면 북한과도 대화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나온 건데 마치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이것을 가지고 이 발언만 놓고 뭐 북한을 먼저 가겠다라고 해서 북한을 더 중시하는 외교 정책을 피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입장을 전혀 다른 입장을 놓고 보수의 어떤 프레임 공격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시간 관계상요. 다른 대선 주자 얘기하면서 혹시 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 그때 가서 좀 같이 녹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안희정 지사 즉 민주당 내 그 대선 주자들의 싸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최근 갤럽 여론조사를 좀 볼까요?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 여론조사 지지율이 문 전 대표가 33%, 안희정 지사가 22%로 이제 1, 2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여야 통틀어 대선 주자는 저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안희정 충남지사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처음으로 20% 선을 넘었는데 일단 안 지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안 지사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들려주시죠. 안 지사 얘기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착이라고 하는 것은 저를 좀 가두려고 하는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 이러는데 저는 그 다음 기회가 저를 위해서 기다려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이러시면 5시간 동안 못 버티십니다. 조금 자제해서 천천히. 문 후보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쟤 아무래도 차차기 모양이라. 그 문재인 쉴드 치러 나온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뭐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김대중 노무현의 역사를 잇고자 하는 이 역사에 감히 장자가 되고자 하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저의 도전은 가장 강력한 정권 교체의 카드가 될 것입니다. 저는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와 정치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네. 박 교수님, 뭐 언론들은 이제 특히 신문들은 제목을 달기가 편한 면도 있어서 그러겠지만 지금 안 지사 얘기할 때는 뭐 돌풍이라는 그 제목을 달고 있어요. 근데 박 교수님 분석으로 보실 때 돌풍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최근 상승세 원인은 뭐라고 좀 보시는지 한번 같이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그렇죠. 지금 안희정 지사 돌풍이죠. 돌풍인가요? 그렇죠. 한 달 숫자에서 22%까지 올라왔는데도 그 돌풍이 거품이든 진실이든 간에 거기 나타나는 현상은 돌풍이죠. 이만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안희정 지사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더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뭐 그 정도로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좋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방금 말하는 거 들어봐도 문재인 전 대표와 확실히 차별성이 있는 거죠. 말하는 게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네. 또 그 매력적이다 보니까
중도로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네. 문재인 전 대표보다는 강하다 보니까 네. 중도층 또는 보수층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22%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 두 사람은 같은 정당 아닙니까? 경선을 해야 됩니다. 그죠? 네. 경선에서 과연 문재인 전 대표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문제입니다. 네. 저는 그 대목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안희정 지사의 이 돌풍도 조만간에 마감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돌풍이 조만간 마감할 것이다. 당내 경선을 통해서 워낙 강력한 어쩌면 경찰의 차벽보다도 더 강한 그 벽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안희정 지사가 아마 예선전에서 네. 문재인 전 대표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네. 그것이 안희정의 딜레마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안희정의 딜레마입니다. 저는 안희정 지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전국 상황에서 아주 좋은 의미로 틈새 전략을 아주 잘 짰다고 보거든요. 좋은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태 조금 전에 저희들이 여기서 저런 논쟁도 벌였지만은 같은 여론조사 지표를 놓고도 서로 진보 보수가 해석이 달라요. 같은 딱 지표를 놓고도 서로 막 해석이 다릅니다. 네. 그리고 아까 김문수 전 지사 이야기했지만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가 본인은 민중당 출신입니다. 원래 노동운동을 했고 민중당 네네. 출신인데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가 어차피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게 서로 결집하기 위해서 세게 네네.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치자면 진보 쪽에서도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촛불이 아니고 횃불로 헌재를 불태워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서로 양쪽에서 극한 대결을 벌여가는 상황에서 네. 안희정 지사가 시대 교체론, 충청 대망론 네. 이것도 있지만은 가장 유격절실하게 한 게 대연정론이라고 봅니다. 네, 대연정론. 그러니까는 이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네. 새누리당과도 같이 할 수 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대연정론 유죄를 받들어서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나라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한 것이 이 보수 중도 이쪽에 좀 네. 못해 들어가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 지지율 추세를 봐도 50대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앞섰습니다. 네. 앞섰고 또 대구 경북에서도 19%나 나와요. 부산 울산 경기 17%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 중도 보수 쪽을 흡수를 했죠. 네. 흡수를 해서 이 지지율이 이렇게 22%까지 올라갔지만은 이것이 결국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만 놓고 한 조사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가 60일인데 안희정 지사 24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딜레마가 돼 있는 것이죠. 네. 잠시만요. 이 실장님께는 문재인 전 대표 발언 좀 들려드리고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원래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같이 한번 녹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 좀 들려드리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꿈은 저의 꿈이 되고 정말 사상 최초로 여기 호남에서도 또 영남에서도 충청에서도 모두 지지받고 전국에서 고르게 지지받는 그런 국민 통합의 대통령 되고 싶습니다. 또 안보에 관한 문제를 정치적인 목적에 그렇게 이용하는 것은 그것은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우리 안보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요, 이 실장님. 네. 문재인 전 대표 여론조사 1위인데 연령층을 들여다보니까 네. 2030 세대에서 네. 압도적으로 안 지사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예. 그 부분도 궁금해서 근데 원래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왜 꺼주시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안 지사가 만약 넘어야 될 선이 그거죠. 지금 안 지사하고 문재인 전 대표의 세대 간 그런 지지층을 보면 너무나 극명하게 나눠져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안 지사가 좀 불리한 측면이 네. 문 전 대표는 20대, 30대, 40대에서 확 차이가 나요. 1, 2위가. 네. 그만큼 지지를 많이 받고 저희가 있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네.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네. 50대와 60대입니다. 30, 40대 말고 그러면 50대와 60대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 참여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이 20, 30, 40대가 굉장히 많이 또 지지를 하고 있는 정당이다 보니까 네. 이건 당내 경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는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이다. 네. 왜냐하면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은 국내 국가대표 선발하는 것이 네. 세계대회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네. 지금의 문재인 대표의 산이라는 만약 넘는다면 네. 도리어 대선은 훨씬 더 쉬워질 것이다. 아.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 4.23 총선
나타난 어떤 민의까지 포함을 해서 양당 또는 뭐 보수 진보 이런 진영에 대해서 사실은 좀 혐오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길이 무엇이냐? 그게 반기문 바람이었어요. 반기문 총장이 오기 전까지. 근데 실체를 봤더니 또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안희정 지사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중도 일부 보수까지도 안희정 지사를 이렇게 응원을 한다면 경선만 만약에 통과하면 대선에서는 사실상 세대 간 뭐 고른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 문재인 전 대표 측의 모 관계자가 물론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이 안희정 지사의 앞서 우리 박 교수님이 인정하신 돌풍, 그 돌풍에만 너무 초점 맞추는 거 아니냐.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후보의 어떤 멍해 아니냐. 너무 비판적인 지적들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변화, 그러니까 대선 1위 주자로 그냥 딱 정해져 있는 사람보다는 사실상 아주 급변하는 변화에 사실은 언론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판이나 어떤 볼멘 소리를 사실상 이야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여론조사를 추이를 보게 되면 이제 안희정 지사가 3% 오르면서 그 문재인 전 대표도 4%가 올랐다는 점. 그러니까 서로 다른 영역에서 서로 지지율을 안희정 지사가 오르는데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을 깎아먹으면서 오르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이상적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진보 지정의 두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파이를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안희정 지사가 과연 경선을 통과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결국에는 이 호남의 경선이다. 호남의 민주당 경선이 호남에서 가장 첫 번째로 시작을 하는데 과연 이게 오를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인데 사실상 전주의 그 호남의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문재인 전 대표가 32%,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가 21%인데 전주와 관련해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전인범 전 사령관이 사실상 5.18과 관련해서 굉장히 조금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이게 문재인 전 대표에게 악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번 여론조사가 사실상 그것을 반영한 여론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점이 진보 진영의 지지층이 43%에서 53%로 굉장히 올랐다라는 점이 오히려 문 전 대표에게 진보 지지층의 지지율이 급속도로 집중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상 안희정 지사가 좀 쉽지는 않다라는 그런 마지막으로 박 교수님께 한 40초 드릴게요.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안희정 지사의 돌풍이 갖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핵심 메시지는 안희정 지사가 좋고 또 담론이 깨끗하고 또 중대 학생 수도 다 포함됩니다만 결정적으로는 뭐냐면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견제 카드라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비판 또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의구심 또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비토 세력 이 세력들이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 안희정 지사를 택하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지 이 판 자체가 전체적으로 파이를 키우는 측면 그건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보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지는 MBN 프로그램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